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5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자, 지난 주말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사건, 윤창중 사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그 입 역할을 하는 대변인이 이국 땅에 가서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 자체도 민망스러운데, 더 민망한 것은 5천만 국민, 더 나아가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대서특필이 됐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청와대와 당사자인 윤창중 전 대변인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 모양새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기가 참으로 민망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인가요? 입만 열면 꺼냈던 이야기가 이른바 국격이었죠. 국격. 국가의 품격, 아마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 국격이라는 두 글자를 안 떠올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윤창중 사태를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잠시 후 탈탈 인터뷰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요.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네, 그럼 지금부터 이 전국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윤창중 사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털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는 오마이뉴스의 이승훈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훈입니다. 네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쯤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아마 다들 뉴스를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추리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동포 여학생과 부모님이 받았을 충격과 동포 여러분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할 때 표정이나 이런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대통령의? 제가 직접 이제 회의를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제 청와대 취재는 이제 풀단이 구성돼서 몇 명씩 돌아가면서 들어가는데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취재를 들어갔다 온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그 회의 장소에 입장할 때부터 박 대통령이 되게 어두웠고 표정이 어둡게 어두운 상태로 입장했고 앉아서 바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고 그 어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냥 담담하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사실 윤창중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지금 전해지지는 않았어요. 혹시 이제 그 귀국 이후에 청와대 주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나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하다 이런 얘기가 좀 돈 게 있습니까? 그 측근들 특히 이제 그 지근거리에서 이제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한테 이제 뭐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물어보긴 했지만요. 별다른 이야기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일정 없이 주말 특히 귀국 이후로는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고 그냥 이렇게 휴식을 취했다고 그 정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발언 중에서 또 하나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한번 그러니까 초점을 좀 맞춰서 진행을 해보죠. 지금 그 윤창중 전 대변인하고 이남기 홍보수석 간의 일종의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제 그래서 청와대가 일부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윤창중 전 대변인을 조사한 내용 일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뭐 허리를 툭 친 게 아니라 엉덩이를 만졌다고 분명히 진술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인턴 그 여학생이 호텔방으로 찾아갔을 때 속옷 차림이 아니라 알몸이었다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럼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언급했던 모든 조치에 포함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나올 게 있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그 진위 공방에 대해서는 어제 청와대가
지금 그렇게 갑자기 그 네. 민정수석실 그 조사 내용을 언론에 흘렸는데요. 네.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의도가 있는 게 그동안 이제 그 11일 그 윤창중 전 대변인의 그 기자회견 이후로 네. 청와대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 상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론이나 여론의 초점이 윤창중 대변인의 그 성추행 문제보다는 네. 윤 대변인과 청와대 특히 이남기 홍보수석과 이제 진실 게임을 벌이는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 국면 전환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제 허태열 실장 사과와 함께 바로 이제 그 윤창중 대변인이 성추행을 시인했다는 사실을 이제 언론에 흘리면서 이제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어제 보면 그런 그 성추행 사실도 흘렸고 특히 또 곽상도 그 민정수석이 윤창중 전 대변인을 그 체포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에 체포 요구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윤창중 대변인에게 강력한 좀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그 사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그 미국 측 그 경찰 조사 내용 혹은 그 청와대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내용 중에 뭐 추가적으로 더 공개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분간은 좀 사태를 좀 지켜볼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 그 발언 중에 상당히 애매한 발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뭐 이렇게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관련 수석들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앞으로라는 앞으로 또 발생하면이라는 단서를 붙인 게 상당히 좀 그 해석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사의를 표명한 이남기 수석을 이번에는 그냥 유임시키겠다라는 답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 그렇죠. 좀 대통령의 인식이 좀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라는 또 이렇게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실 게임의 이제 그 핵심이 결국은 윤창중 전 대변인이 어떤 경위로 급거 귀국을 했느냐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윤창중 전 대변인의 주장대로 이남기 홍보수석이 돌아가라고 해서 간 것이고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닌지 이거에 따라서 또 이제 파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청와대가 그러니까 뭐 조직적으로 여기에 개입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니까 사안의 성격이 달라지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좀 추가로 드러나거나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나요? 그래서 이 그 진실 게임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그럼 과연 그 비행기 표를 누가 예약을 해줬냐? 그렇죠. 라는 부분인데 오늘 뭐 미 대사관 측 그러니까 미국 그 특파원들이 좀 확인한 내용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대사관 관계자가 이제 예약을 했다. 그리고 윤창중 대변인과 그 이남기 홍보수석이 처음 만나서 이제 어떤 뭐 기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성추행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그 처음 만났던 시간보다 뭐 30분 정도 일찍 그 비행기표가 예약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토대로 좀 판단을 해보면 청와대가 그 윤창중 전 대변인의 그 귀국 문제를 여러 가지 조직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또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편의도 좀 제공하고 그러니까 여권 같은 것도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편의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황만 보더라도 그 윤창중 대변인이 개인적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귀국했다라는 청와대 해명은 지금 상당히 좀 설득력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좀 우리가 그 상식선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윤창중 그 전 대변인이 귀국을 하던 시점에서 이 문제가 공개가 된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하루 정도 지났고. 그러면 그러니까 세상에 공개되기 전에 본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대통령을 수행하지 않고 자기가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귀국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지난 그 금요일도 그렇고 지난주 토요일 이남기 수석이 계속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일문일답을 하고 이렇게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이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그리고 성추행이라는 게 엄청난 문제고 네. 또 이게 그 사건을 처리하는 것도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그걸 개인적인 판단으로 귀국했다고 하는 게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남기 수석이 거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자기는 미 의회 의사당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전화 통화가 안 돼서 몰랐다. 이런 정도의 그 약간 동문서답에 가까운 대답 이후에 어떤 뭐 추가적인 해명,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금 해명을 못하고 있어서 의구심이 계속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세상에 공개가 돼서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그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하겠어요. 뭐 내가 굳이 보고 안 하고 귀국한다고 그 보고 안 해도 그러니까 대충 뭐 알아서 이해할 거다고 본인이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혀 세상에 공개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본인이 혼자 판단해서 본인이 비행기표 끊어갖고 혼자 그 귀국을 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뭐 명확한 해명이 안 나와서 지금 저희도 답답하고 그 청와대가 좀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혹은 더 이남기 수석보다 더 윗선에서 이 문제를 컨트롤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그런 또 의심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창중 전 대변인이 귀국을 한 다음에 민정수석실에서 윤창중 전 대변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조사를. 그러면 이남기 수석은 조사하지 않았나요? 홍보수석실 관계자들도 전부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어제 그러면 일부를 흘리면서 이 가장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안 흘리고 있는 겁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곽상도 수석이 어제 또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귀국을 지시했냐, 뭐 그런 부분들 귀국 지시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 법으로도 그렇고 국내법으로도 어떤 뭐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조사할 별로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래서 조사를 안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공직 기강하고도 면밀하게 연관된 문제거든요. 어떻게 이 직속 상관의 지시 없이 그냥 대변인이 그러니까 청와대 해명대로라면 직속 상관의 지시나 어떤 그 결재 없이 그냥 중도 귀국해버리는 대변인이 귀국해버리는 사태는 공직 기강에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공직 기강 문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사해야 될 문제인데 조사할 필요를 못 느낀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부적절한 인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이건 곽상도 수석의 말하고도 어폐가 있는 게 좀 전에 그러니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곽상도 민정수석이 말하기를 미국 측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면 체포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다면서요. 네네. 그러면 그 말에 준해서 본다면 만에 하나라도 이남기 수석이 귀국을 종용을 했고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범죄인 도피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좀 의심하길. 그런데 이게 어떻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범죄인 도피는 아니라는 그런 좀 입장을 표명을 한 것 같을 때 또 그 곽상도 수석이 덧붙여서 설명한 게 뭐 이 무리를 빚은 사람이 대통령 옆에 계속 남아 있는 게 적절하냐 아니냐 이것도 뭐 판단하기에 따라 다른 거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의 또 발언을 해서 상당히 그 곽 수석 발언 내부에서도 모순이 많은 게 뭐 귀국시킨 게 약간 적절했다라는 그 뉘앙스도 있고 혹은 뭐 귀국 지시는 별로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별로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 어쨌든 그 관련해서 어제 그 곽상도 발언들도 상당히 많이 비판을 받은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 이승훈 기자하고 인터뷰 녹음을 하고 있는 시점이 한 11시 좀 지난 시간인데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에서 그 항공표 티켓 예약은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 윤창중 전 대변인이 부탁을 해서 미 대사관에서 한 거냐 아니냐 또 이 문제도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이 계속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은 왜 이 이야기를 계속하냐면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국가 원수가 미국을 방문을 했는데 만약에
수석이 이 미국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사건의 연루자를 귀국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청와대가 계속해서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을 하면서 예. 개인적인 결정으로 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예. 사실이 밝혀지면 문제가 더 커지니까. 이건 양국 관계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비난을 받더라도 좀 적게 받자라는 차원에서 예. 계속 개인적인 결정이었다라고 예. 이제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예. 그런 좀 힘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송훈 기자와 얘기 나눈 거를 보면 상당히 이게 청와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지점인데 예. 그런데 윤창중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바로 이 곤혹스러운 지점, 흔히 이야기는 약한 고리를 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거기에는 상당한 의도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윤창중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청와대가 밝힌 대로라면 이제 윤창중 전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조사에서는 성추행을 시인했는데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이제 자기의 발언을 뒤집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자신의 성추행이 집중적으로 이제 비난을 받고 이게 초점이 되는 상황을 청와대랑 좀 진실 게임을 벌이는 상황으로 전환시켜서 좀 여론의 관심을 좀 돌리고 특히 이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수사를 좀 유리하게 이끌려면 그런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부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지에서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들어가야 되냐, 귀국해야 되냐, 여기서 해명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남규 수석이 귀국을 종용했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논리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윤창중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자신의 의도가 좀 먹혀 들어간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윤창중 전 대변인이 왜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청와대의 약한 고리를 침으로써 자신에 대한 사후 조치, 그게 사법 처리든 뭐든지 간에 그것 따라서 일정하게 뭔가 속된 표현으로 딜이라고 할까요? 내지 자기 방어벽을 치려고 했던 측면이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본다면?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한 게 윤창중 전 대변인하고 이남규 홍보수석의 평소 관계는 어땠습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특히 이제 이남규 수석도 그렇고 윤창중 대변인도 그렇고 이렇게 특히 이남규 수석은 이렇게 말수가 많은 분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친화력이 있는 분은 아닙니다. 제가 만나본 판단해보면.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 이야기를 듣자면 윤창중 대변인은 기자 출신이고 또 이남규 수석은 PD 출신이라서 서로 이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선후배로 엮이는 것도 없고 이런 게 없어서 이렇게 관계 자체가 긴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그냥 일반적인 상사와 부하 직원 그 정도 관계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갈등이 두 분 사이에 이제 갈등이 불거진 것도 없고요. 그리고 윤창중 대변인의 홍보수석실 내 대변인실 내의 어떤 관계들도 그렇게 뭔가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특히 김행 대변인과도 이렇게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고 이렇게 전해주고서 특별히 관계가 나빠서 그렇게 이런 기자회견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그 전에 이남규 수석이 밝힌 게 원래 이제 윤창중 대변인은 자기한테 자진 사퇴하게 해달라 라고 이제 요구를 했지만 그걸 거부하고 이제 이남규 수석은 이제 경질을 통보했다라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 부분들도 상당히 좀 윤 대변인이 어느 정도 좀 나쁜 어떤 안 좋은 감정,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품게 된 계기로 작용한 것 아닌가 그런 추측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까 좀 전에 자기 방어벽 차원에서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사실은 이남규 수석에 대한 개인적인 타겟팅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남기 홍보수석에 대한 인사 문제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귀국의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진실 여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자들의 관심도 네. 그 부분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고 취재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조만간 꼭 사실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좀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확히 얘기하면 진실 여하가 아니라 진실 공개 여부가 되겠죠.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맞습니다. 것 같은데. 예. 자, 또 하나 나온 게 윤창중 전 대변인의 주장에 따르면 밤 10시쯤에 자기는 호텔방에 들어가서 잤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하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새벽 2시에도 뭐 만취한 상태로 본 기자가 있다 이런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이 기자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좀 많이 그러니까 돌았을 거 아닙니까? 서로 확인도 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귀국한 이후에 네. 순방 취재를 갔다가 귀국한 이후에 이제 주말부터 이제 여러 가지 증언들을 꿰맞춰 보기 시작했는데요. 기자들 사이에서.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10시에 들어온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10시인지 그 10시 이후가 되겠죠. 정확히 10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청와대 그 상황실이 있습니다. 호텔에 프레스센터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청와대 스태프들이 쓰는 상황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윤창중 전 대변인이 이제 술을 먹는 모습이 목격이 됐거든요. 상황실에서? 들어와서 호텔에서 자신의 숙소가 있는 호텔에서 이제 술을 먹는 모습이 목격이 됐었고 그 후에 이제 그래서 그 청와대 그 직원 말을 들어보면 이제 윤창중 대변인이 거기서 술을 먹고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좀 그때도 이게 취해 있는 모습이어서 이제 그만 들어가셔서 쉬시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청와대 있었던 스텝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모습이 사라졌다가 다시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다시 호텔로 들어오는 모습이 목격이 됐어요. 이제 그때 이제 그 호텔 로비 흡연 장소에서 이제 흡연을 하고 있던 기자 서너 명이 그 모습을 이제 목격을 했는데 상당히 비틀비틀 거리면서 들어오더라. 그리고 혼자 가까이 간다 술 냄새가 되게 강하게 났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핀잔을 줬다고 합니다. 어디 기자들은 내버려두고 어디가 진짜 술 먹고 지금 들어오느냐. 핀잔을 줬다는 기자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취한 것 같아서 빨리 들어가서 쉬시라고 했던 기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윤창중 대변인이 다시 그 호텔 로비에 나타난 게 새벽 6시쯤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양반은 잠도 안 잡니까 도대체? 네, 그렇죠. 이제 새벽 4시 5시에 들어와서 그 알몸 사건이 있었고 다시 이제 6시쯤에 로비에 나타나서 당시에 이제 상당히 또 폭언을 했다는 증언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누구한테 폭언을 해요? 기자들한테 이제 하소연하면서 내가 분명히 모닝콜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나한테 모닝콜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청와대 놈들이건 그다음에 그 문화원 워싱턴 한국문화원 놈들이건 다 액세스 해버려야 된다. 이런 식의 폭언을 하는 모습들도 좀 목격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요? 윤창중 대변인이 그 기자회견에서 인턴 직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한 표현을 한 적이 없다.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니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을 듣고 그걸 지켜보면서 정말 크게 웃었다는 기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평소 모습과 너무 다른 주장을 했다 이겁니까? 그래서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이게 윤창중 대변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둘 중에 하나다. 이게 정말 연기를 잘하는 거거나 아니면 정말 만취해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필름이 끊겨서 정말 기억을 못해서 자기가 그런 폭언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농담들도 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윤창중 평상시에도 윤 대변인은 술을 좀 먹으면 기자들에게도 좀 폭언과 욕설을 하는 그래요? 하는 걸로 유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직원들이 왜 기자들하고 그렇게 싸우냐. 정말 그러지 좀 마시라라고 하니까 이제 윤창중 대변인은 후배놈들이 너무 건방져서 한 소리 한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기자들 자기 후배로 보는 그런 좀 이슈고 하여튼 평상시 좀 그런 좀 행실들을 보여서
이번 방미를 앞두고도 좀 우려가 많기도 했었죠. 네. 제가 바로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평소 행실인데 예. 그렇게 술을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본인 말로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동안은 초반에 그 기자들과 만날 때도 네. 그 대변인실 직원이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그 챙겨주고 네. 좀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이제 뭐 귀가도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어떻게 좀 제어를 못하고 하니까 이번 사고도 좀 발생한 게 아닌가 그런 좀 그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건의 이제 본질로 가야 되는 거지 뭐 개인에 대해서 신상털 생각은 별로 그렇죠. 없고요. 네. 예.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너무 그 거짓말 논란이 있어서 예. 이런 부분 이제 그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좀 정보이기도 해서 좀 소개를 한 건데. 네. 그래요. 네. 자, 그나저나 이 윤창중 전 대변인이 잠적해버렸다면서요. 집에도 없다면서요. 근데 오늘 제가 또 보니까 네. 지금 전화 연결은 안 되는 건 확실합니다. 네.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 않기 때문에 전화 연결은 안 되는 건 분명한데 오늘 어느 조간신문 보도를 보니까 어제 김포 자택으로 변호사가 밤늦게 들어가는 모습이 그래요? 있다는 이야기는 있어서 아마 예. 집에서 지금 아마 두문불출하고 대응 방안이나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윤창중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남기 홍보수석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몰고 갔는데 자 이제 오늘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언급을 했으면 이제 윤창중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진실게임을 해야 되는 건데 내지 예. 이제 그 상대로 그러니까 설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건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또 청와대도 나름 또 반격 카드가 있을 테니까요. 예. 또 윤창점이 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기자회견이나 어떤 메시지를 밝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격 카드를 준비해 놓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이렇게 양쪽 다 좀 쉽게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 그나저나 이 윤창중 전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에 그 했던 제1호 인사 인물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그때부터 사실은 참 말이 많았어요. 부적격 인사라고 하는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고가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 안팎에서 이거는 뭐 애당초 인사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좀 안 나옵니까? 그게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이렇게 입 밖에 내지는 못하지만 그런 기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특히 이제 이번에 원래는 처음에는 이번 방미 수행을 대변인 2명이 모두 가기로 결정을 했다가 이게 논란이 되면서 이제 한 명으로 정리가 되면서 이제 윤창 전 대변인이 이제 선택이 된 건데 이제 그 뒤늦은 후회지만 그때 김행 대변인을 선택했으면 여성 대변인을 보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 버스 지나가다. 예, 그렇죠. 때늦은 후회의 목소리도 좀 있고. 청와대 특히 홍보수석실 사람들 이분들은 지금 상당히 지금 멘붕 상태에 빠져 있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아까 이승훈 기자의 분석에 따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했던 말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관련 수석들도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는 이 언급이 결국은 이번에는 그냥 덮고 가겠다라는 뜻으로 얼마든지 해석될 수 있다고 이제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되버리면 이남기 홍보수석이나 허태열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건데. 실제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결심을 했다면 이게 지금 지금 야당이라든지 국민들의 상당히 지금 매선 눈초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걱정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오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과연 대통령 뜻이 뭔지 단순히 발언을 조금 의도가 좀 오해가 되게끔 발언을 잘못 전달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뭐 전혀 아무런 인책이나 뭐 책임지는 사람 없이 이 사태를 돌파하려고 결심을 했다면 그거는 정말 판단 미스고 더 큰 이제 반발을 불러오지 않을까. 지금 특히 이제 이 윤창중 파문 자체가 이제 5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이후에 광우병 소고기 때문에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이렇게 대대적인 반발에 부딪혔던 상황하고도 좀 대비가 되는데 그러니까 첫 방미
끝나고 또 엄청난 또 여론의 그런 반발과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무런 그 조치 없이 간다면 과연 이런 여론이나 국민적인 그런 비난 여론이나 특히 이 문제는 좀 그 전 세계적으로 대서특필됐기 때문에 그러게 말입니다. 지켜보는 눈이 많은데 그냥 문기복 가는 게 과연 가능할까? 과연 그렇게 판단을 내린다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개인적으로는. 예, 뭐 듣는 제 입장에서 다른 사람으로도 인한기 수석까지 그냥 안고 간다. 이건 좀 의아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계속 좀 취재 좀 해주시고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숨어있는 이면의 진실을 털어드립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네, 월요일의 인기 코너죠.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의 주인공.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얘기로 한번 풀어가 볼까요? 이건 윤창중 사태 때문에. 예. 이거 안 하면은 요즘 어디 가서 말이 안 돼요. 요즘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고 있죠. 지금 제 앞에 한겨레 신문이 놓여 있는데. 예. 6면을 스트레이트로 깔았습니다. 예. 다른 신문도 그래요. 예. 조선일보도 그러네? 예. 네. 근데 어제 제가 종편 보다가 TV조선에 그 정치부 기자가 나와 얘기하는데. 네. 윤창중이 개인적으로는 참 훌륭하고 이번 경질이 아쉽다고 얘기하대. 아, 그래요? 네. 개인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아니, 취재 때 그렇게 잘 도와준 대변인이 없었대요. 아, 그래요? 근데 다른 언론상 그 얘기 안 하대. 그러니까 역시 좋아하는 그 끼리끼리 말이죠. 네. 다 그 라인이 정해져 있다고. 네. 그래서 오늘 윤창중 사태와 이 군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제 이 코너 제목이 돈, 권력, 군사 아닙니까? 네. 이 세 가지가 어떤 성적인 추문을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요건이 다 있는 거라고. 이 제목에. 돈 있고 권력 있고 그다음에 군사라는 게 뭡니까? 이거 슈퍼갑이라고 상급자가.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군내에 나름대로 이게 윤창중 사건을 보면서 제가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 군내 성 문제도 좀 심각한 편이죠. 여러 번 보도 나온 적이 있었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간부에 의한 어떤 그 성추문, 성범죄가 나름대로 증가 추세에 있죠. 이게 작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얘기예요. 3년간 한 1,200건 정도 성범죄가 있었고. 그러면 1년에 400건입니까? 400건이니까 하루에 한 건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하루 한 건이 넘죠. 예. 그 중에 이제 어떤 간부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부사관과 장교를 얘기하는 건데. 네. 그 비율이 약 10%가 넘고 이게 증가 추세에 있다 이겁니다. 아하. 근데 제가 이제 그 군내 어떤 일상화된 어떤 부조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고위장성이 부화시켜 그 논문 대필하기. 거기서 또 그게 이렇게. 그런데 단순히 논문을 대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도 교수한테 가서 심사도 대신 받는 거. 그게 가능해요? 자기는 앉아서 석사 박사 학위 받대? 아니, 대필까지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대리 심사까지 한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군 장성이 그 교수한테 전화를 해요. 내가 바빠서 이거 논문 좀 가서 심사 좀 받고 이건 정식 심사는 아닙니다. 그 지도 교수하고 얘기해요. 좀 그런데 우리 중령 하나 보낼 테니까 그 논문에 부족한 거 있으면 대신 좀 이 친구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요? 이러면 갖고 와서 보고 없이 얘가 수정을 다 한 다음에 수정한 결과를 갖고 보고해. 장성한테. 그럼 자기는 잘했어. 이 말만 하면 돼. 얼마 있다 보면 석박사는 장성이 받거든.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벌듯이. 하기 따기 참 쉽네. 이런 거라든가. 어떤 그 사적인데 국가 자산 동원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범죄 축에도 들지 않고 징계 축에도 안 들지만은 밤에 이렇게 사적으로 자기가 그 밤늦게 손님 접대라고 술을 먹을 때 관용차가 대기하도록 하고 이거는 내가 말 안 해. 이건 다 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지인이 어디 가고 예. 자기 부인이 어디 가고 예. 또 친구가 어땠는데 거기에다가 관용차를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 예. 예. 그래서 요즘은 기무사가 그 운전병들의 행적을 다 기록하도록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안 걸리대. 희한하게.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놈 손볼 일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었어요. 예. 그 전임 정부에서 임용한 기관장이라고. 예. 근데 이걸 손을 보려니까 예. 꼬투리를 잡을 게 없다고. 아. 그러면 그 관용차 그 운행 그 기록 같은 거 뽑아본다고요. 예. 이래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모가지를 잘라버린다든지. 예. 예, 이런 게 이제 MB 정부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예. 예, 뭐 이런 어떤 것들. 이것도 사실은 부조리한 일입니다만은 거의 뭐 일상화된 용인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예. 지금 국방부의 근무지원단이 하루에 운영하는 관용차가 700대가 넘습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양의 연료, 예. 기름에다가 운전병 투입이랄까. 예. 이런 것 중에서 상당 비율이 그 사적인 어떤 거 비용으로 나간다고 봐야 되겠어요. 예. 그게 반드시 국가 공무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거 참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속으로 좀 껄끄러운 게, 야, 나 이런 방송까지 해야 될까나 참 자괴감이 드는데. 국내 성문제. 성문제.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 한번 시작을 해보죠. 예. 네. 3년 전에 예. 특전사령관 시모 중장이라고 있었어요. 특전사령관이 3스타죠? 3스타인데 군단장급 지휘관 중에서 최고 요직입니다. 예. 예. 이 특전사령관 지내면 대부분 사성장군 유력자가 돼요. 예. 예, 그런데 이분이 말이야, 갑자기 경질됐어요. 예. 그런데 경질 사유가 뭐냐면은 그 전에 사단장 시절에 그 부대에 여군 하사가 있었다고. 네. 이 하사가 고충 처리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예. 특전사령관이 사단장 시절에 공관으로 불러서 몇 번 관계를 가졌다. 어허. 이렇게 진술을 해버렸어요. 그 여성 하사관이. 예. 그때는 이미 중사로 진급돼 있었습니다. 예. 이 진술이 나올 때는. 그런데 그 공관으로 불러서 그 관계를 가졌다는 거를 실토하니까 즉시 육군에서 중앙수사단을 출동시켜가지고 특전사 현지로 보내가지고 바로 조사를 했어요. 예, 그 진술은 그러니까 특전사령관이 된 후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사실로 밝혀져가지고 전격적으로 경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MB 정부의 최고 실세 장군이라고. 그 청와대 인사비서관하고 연결돼가지고. 기무사 참모장도 자기가 인사하는데 역할을 했고, 또 그 하나회 출신 국방부 인사복지실장하고 다 연결이 돼가지고. 요 몇몇 사람이 군 인사를 주물떡 했다고. 예. 그래서 딴 사람도 아니고 MB 정부 최고 실세 장군이 이런 일로 낙마했다는 건 더 충격이 컸어요. 네. 지금 윤창중 사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최고 실세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그러니까 경질됐다고 하는데 옷을 벗은 겁니까? 벗었죠. 그리고 더 잘 돼 나갔어요. 어디 기업에 지금 아주 고위 임원으로 가 있습니다. 아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재벌이에요. 그래요? 예, 이런 분들은 이런 정도로 옷 벗고 뭐 별 떨어져도 그다음에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요. 워낙 인맥이 좋으신 분들이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사회적으로 매장될 건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그러니까 사단장 시절에 그 여성 하사관하고 공관에서 몇 차례 이제 관계를 가졌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른바 그 상급자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진실이 어떤 거였습니까? 아니, 여군 하사의 진술이 이걸 진술한 이유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관계를 가졌다는 게 진술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 여군 하사가 중사 진급을 앞두고 있었어요. 예, 그랬을 때 특히 사단장 정도의 어떤 서포트 이런 거라면은 굉장히 나름대로는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각과 의뢰 관계로 엮여 있던 관계예요. 여기서 또 갑을 관계가 또 나오네. 또 나오죠. 그런데 공관으로 불러들인 어떤 명분이 뭐냐면은 그 당시 사단장 특전사령관 측 설명에 의하면 이 여군 하사가 부대의 부적응자였다. 굉장히 방황을 했는데. 그래서 상담해 주려고 했다라고. 상담을 하려고. 자기 부인이 전문 상담사다.
이래서 부인한테 상담받게 해주려고 예. 공간으로 불러들인 거라 이거예요. 예. 그런데 부인 상담이 아니라 엉뚱한 상담이 있었던 거죠. 참. 그런데 부인이 상담사가 맞는데 예. 그때 부인이 이렇게 그 전국 직장 그 순회 교육에 나가는 강사였는데 예.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강의를 다니고 있었어. 아이고. 예. 그러니까 부인인 남편이 등잔 밑이 어두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이게 바로 직장 내 성폭력인데 예. 이거 예방 강연을 하러 다니고 있었고 부인은 예. 남편은 부하를 불러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거예요. 아하. 자, 이게 이제 몇 년 후에 까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있다가 2012년에 이것이 밝혀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자숙하고 옷 벗고 이랬으면 되는 건데 부인이 국방부 장관 앞으로 탄원서를 냈어요. 뭐라고요? 남편의 억울함. 억울함? 저녁 이제 심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제 경질하고 사퇴한다 그러니까 이제 군생활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선처해달라고. 그러니까 육사 36기생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제 그때까지는 잠잠하고 있었는데 이 동기생 36기생이 조금 이게 뭐 좀 부적절한 일을 했구나. 이제 군인답게 깨끗이 옷 벗고 나가야지. 이랬는데 이 가족에 의한 구명운동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육사 36기생들이 동기인가 보죠. 그러니까. 동기생들이 이게 무슨 아니 그 이후에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뒤에 처신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격분해가지고 당사자를 불러내서 즉시 옷을 벗으라고 압력을 넣었죠.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문제 만들지 말고. 동기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는 동기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해서 또 그 조직적인 구명운동 나섰네 했더니 그게 아니고 정반대군요. 아니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동기생 전체를 욕먹이는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옷을 벗고 나왔어요. 물론 더 잘 됐지.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재벌의 임원으로 가 있다. 그래가지고 아예 큰 이라크 사업 하나 전체를 책임지는 거의 본부장급 인사가 됐죠.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은 흔히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사건은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인간의 욕망은 무죄라고 봐요. 계속 우리 내부의 본성에는 우리가 관리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인간의 집단에서 어떤 예기치 않고 우발적인 사건도 터질 수 있어요. 문제는 그러한 어떤 그 실수의 소지를 줄이다가 또 어떤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때가 더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윤창중 사건의 그 본질 말하자면 미국 교민들을 제일 화나게 하는 대목이 어디에 있느냐. 사건이 터졌으면 자기가 책임지고 해명을 하고 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야반도주하듯이 비행기를 타고 본국으로 날라버렸다. 여기에 뻑가는 겁니다. 거기다 뭐 기자회견도 있고. 인턴을 가이드로 폄하해서 부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과정이 미국 문화의 어떤 그 익숙한 교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더 괘씸하다 이게. 그다음에 엊그제 그 기자회견 그거 한 거. 반성의 기미가 보입니까? 근데 이제 그 특전사령관도 거의 비슷한 궤적을 밟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살아보려고.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인 정신이라는 건 전혀 없는.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뒤에 처신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대부분 공직자가 어떤 사건이 벌어져 설령 예를 들어서 자기의 직접적 잘못이 아닌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사회적 무리가 일으킨다고 할 때는 깨끗이 책임지겠습니다. 옛날에 공무원들은 그런 분들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으로 올수록 자기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군인이나 공직자가 너무 적어요. 이제. 끝까지 살라 그래요. 그러다 더 죽어. 이런 악순환, 이런 것들이 최근에 와서 많아졌다는 건 우리 사회의 서글픈 자화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기가 어떤 거 잘못을 했으면 어떤 그걸 벌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안 보인단 말입니다. 공직자들이.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근데 이제 다시 본류로 돌아가서 이제 군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특성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상명하복,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미 그 조직적인 갑을 관계가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그 사회인데 네. 바로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특전사령관과 같은 케이스 이런 것들이 지금 다반사로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차 증가 추세가 있는데 예. 사실 이 군이라는 것이 어떤 이렇게 외부적으로 개방된 게 아니라 위수 지역에 갇혀서 살잖아요. 예. 이게 참 어떤 인간의 생활로서는 참 규제가 많고 네. 폐쇄적인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사회와 격리돼서 집단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관으로는 참 생각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제일 군사 문화에서 특이하게 보는 문화가 하나 있어요. 예. 부부 동반 회식이 많다고. 아, 그래요? 네. 왜 그런 이게 거죠? 다른 직장엔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런데 말이에요. 군인 가족들 보면은 예. 왜 아버지가 중령이고, 예. 중령인 아버지와 어떤 준이 부사관인 아버지가 있다고 쳐. 예. 그럼 그 자식들끼리도 예. 암묵적 위계가 형성이 된다고. 아. 이래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많은 계급들끼리 몰려 사게 되면은 부작용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민간 아파트에서 너는 몇 평 사냐, 우리 몇 평 산다.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애들이 뭐 하는 거 비슷한 그런 애들 케이스. 부인, 예. 가족도 거기에 따라서 조직화가 된다고. 예. 근데 군은 특이하게 부부 동반 회식이 많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사단장이 이하 이제 장군들 또는 어떤 연대장, 영관급들 이렇게 쭉 해가지고 부부가 쭉 앉아서 예. 회식을 한다고. 예. 이거 사실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보기에 아주 군의 대표적인 패습인데. 예. 그러다 보면 술을 많이 먹고 그런데 그 술 먹는 장소가 또 사단장, 공관 이런 데라고. 아, 예. 그러면 남편들끼리 또 어디 가서 한 잔 더 하고 뭐 할 때 예. 사단장이 빠져나와서 부하 부인한테 접근해서 터지는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진짜요? 예, 제가 옛날에 파악한 사건만 해도 꽤 돼요. 예, 그런가 하면은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교롭게도 부하 부인한테 부적절한 것을 이제 행위를 했을 때 예. 이게 사건화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고. 그러니까 남편의 목을 쥐고 있기 때문인가요? 생명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예,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예. 이게 사건화되기 어려운 게 정상적인 자연인들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것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어요. 아하. 예. 심지어 이게 한 번은 피해자 부하 부인이겠죠. 예. 한번 관계기관에 진정을 해가지고 이게 사건화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부하 부인의 남편, 즉 사단장 부하가 자청해서 진술을 하는데 우리 사단장님 외롭고 힘드신데 이런 거 갖고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러면서 부인이 아니라 사단장을 변호하는 거야 이 지질이가. 참. 그러니까 사건화가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죠. 결국은 쉬쉬하고 마는 거죠. 쉬쉬하고 마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말이죠. 이 군인이 자기의 조직 내에서 위치와 앞으로의 진급과 살아가야 될 네. 이런 어떤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부부 관계를 거기에 희생시키는 거죠. 예. 이렇게 되나 보니까 모든 게 어떤 집단화가 돼 있단 말입니다. 네. 이 문화가. 내가 참 이 안쓰러운 얘기인데 전방에 가면은 솔직히 말이지 초급 장교들 말이에요. 초급 간부들 사는 데 보십시오. 예. 아파트 아주 30년 된 거 5인이 방이 모자라서 거실에서도 살고 그 시골에서 말이죠. 지나가던 부모가 애를 데리고 가거든. 그러면서 군인 아파트를 보여주면서 너도 공부 못하면 저런 아파트 산다. 이래가지고 전방의 주민들한테 애들 교육용으로 이게 전시가 돼 있는 이 정도 열악하다고. 좀 너무 과장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은? 아니 이거 개선해 준다고 얼마나 이게 사회 문제화가 되고 그랬는데. 아니 그게 낙후된 건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동네 주민이 애 데리고 가다가 너 공부 못하면 저런 데 산다라고 하는 건 말이야. 그랬다니까. 진짜로? 그런 실화가 있어요? 아니 내 얘기가 아니라 네. 옛날에 이게 군 복지 기본정책서를 만들었다고. 네.
거기에 군 주거 실태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 얘기가 나와요. 참. 네. 나온다니까? 기가 막히는군요. 예. 그다음에 지금 직업군인의 자가 보유율이 계속 저하되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 이것도 사실 국방 정책의 실패예요. 예. 군인들 자가 보유율 높인다고 한 게 MB 초기에 예. 이명박 대통령이 그 공약이었다고 그래가지고 자가 보유율을 높여준다고 그 군인들 그 환심을 샀거든요. 예. 그런데 MB 재임 기간의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왜 그렇게? 이젠 20%대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우선 그 군인들한테 값싼 그 주택을 대도시에서 공급하겠다고 하지만은 그 군인 공제회가 그 사업을 했는데 그게 지지부진했고. 그게 가능한가? 돈이 들어가는데 엄청 들어가는데. 돈이 들어가는 걸 자기가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튼. 예. 이래가지고 일단은 자가 보유율이 20%대 수준으로 아주 곤두박질 쳤어요. 예. 어느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예. 네. 순 거짓말만 해서 이 각하는. 예. 그랬지. 그다음에 부부끼리 어울리면서 이렇게 상하 계급 관계로. 그러니까 부인도 계급이 있는 거예요. 군대가. 그렇죠. 예. 결국은. 예.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런 게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오래된 옛날 장군들 얘기 들어보면 솔직히 상급자한테 우리 부인이 가서 식모노로 다 해줬다. 예. 우린 그렇게 해서 살아왔다. 예. 이런 얘기 잘 해요. 예. 가끔 서울에 파견 나온 장교들이 말이죠. 예. 육해공군에서 이제 대회 기간에 파견 나온 장교들이 서울에 숙소가 있거든요. 가족들 사는 아파트가. 그런데 그 가족 관계 이런 데 끼어들기 싫어서 약간 돈 있는 장교들은 따로 집어넣어 가지고 어디 외곽으로 멀찍이 나가 출퇴근하는 장교들 많아요. 이해돼요. 그건 돈이 좀 있는 장교들이에요. 그렇죠. 왜? 자기 때문이 아니라 가족을 생각해서 그렇죠. 멀리 떨어져 가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이 군인 아파트에 안 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벌어지는 각종 어떤 성부조리가 거의 사건화가 된 적이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이 참 가슴이 아픈 얘기인데 이런 부조리가 군에 잔존하는 이유는 직업군인의 복지 수준의 열악성에서 이것도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도한 진급 경쟁. 예. 이것이 초래하는 부작용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그런데 그 특전사령관 사건이 터지던 2009년 무렵에 예. 국방부가 희대의 코미디 같은 짓을 또 했어요. 뭔데요? 군내 연애 규정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군내 연애 규정. 연애 규정. 예를 들어서 이성의 사병들끼리라든지. 그러니까 데이트하는 거.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이 상하 간의 몇 계급 단계 이내에서는 연애를 금지한다. 그 다음에 외출했을 때 손을 잡는 것까지 허락할 거냐, 키스하는 것까지 허락할 거냐, 그 다음에 같이 갈 때는 맷보거리를 유지하라는 거라든지. 아니, 이 규정이 실제로 국방부 훈령으로 제정이 되려고 그랬지만 이미 예하 부대는 시행되고 있었어요. 아니. 예컨대 육사 같은 부대를 벗어나서 사복을 입고 하면은 왜 그것까지 규제를 합니까? 거기서 데이트를 어떻게 하건 말건? 이게 이상희 장관 시절에 만들으라 그래서 만드는 건데. 예. 그래가지고 공문 초안을 만들어서 예하 기관에 다 뿌리면서 의견을 제출하라 그랬어요. 네. 거기에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아주 강조한 게 있어. 예. 볼트 처리한 예. 강조문에 대신 절대 대외 유출은 하지 말 것.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문을 뿌렸어요. 예. 그걸 내가 입수했잖아. 그래서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 특종한 거예요. 나 이거 내가 딥스로트인데 이거 오늘 밝히네. 이래가지고 연애를 국가기관이 규정으로 하겠다고 하는 월권을 자행하다가 네. 신문에 이게 터지는 바람에 워낙 문제가 되니까 예. 그냥 연애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규정을 폐지해 버렸어요. 그럼 그때 좀 그 문서를 입수했다니까. 문서 입수했죠. 몇 계급 안에서는 연애를 못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상 또는 차하 계급 간에는 연애를 금지한다고 돼요. 예를 들어서 중위와 소위는 연애가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소위와 대위도 안 되고. 그 이상은 모르겠다요. 또 이상해 이것도 이 규정이. 그또 무슨 기준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근무 평정을 쓸 수 있는 계급 간에. 예를 들어서 근무 평정이 차상급 지휘관이 쓴다 이게. 네.
그러면은 그 사이에선 연애가 안 된다 이런 뜻이겠지. 아, 거기서 이제 정실 어떤 근무 평정이 나올 수가 있다. 나올 수 있다. 명분은 이런 거였거군요. 성노비를 통한 근무 평정 이런 것까지도 다 계산한다 이거지. 그럼 그렇다고 칩시다. 아니 몇 보를 떨어놓고 걸어라고 한 겁니까? 네? 같이 걸어갈 때. 아, 그건 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근데 육군사관학교는 오래전부터 그 기준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육사는 결혼이 금지되어 있는 기간 아닙니까? 예. 이것도 골 때리는 거야, 사실은. 예. 사관학교 산불제도라 그래서 왜 예. 음주, 흡연, 연애 세 가지 금지되어 있잖아요. 예. 아니, 연애가 금지되어 있다고요? 연애 금지되어 있다니까? 안에서 자기들끼리? 아니, 어떤 연애든 다. 뭔 얘기요? 옛날에도 보면은 뭐냐면 그 사관생이 제복 입고 나와서 연애하는 걸 제가 길거리에서 목격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요? 예. 봤다고? 예. 아, 그럼 여동생이었나? 그랬겠지. 아니면 에이. 아니까요. 미팅하고 이랬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무슨 얘기야? 아니, 미팅도 하고 다 하는데. 예. 그게 그 규정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갈 때 처음에 손을 잡느냐 안 잡느냐가 문제가 됐고. 예. 그러다가 나중에 몇 보거리라고 돼 있고. 키스는 금지라고 규정에 나와 있다니까? 키스는 또 금지입니까? 근데 한 번은 예. 요즘 사관학교에 여자 생도들이 많이 입교하잖아요. 네네네. 옛날엔 뭐 고민할 필요 없는데 문제는 이제 남녀가 같이 사관 생도가 됐어요. 근데 하루는 3학년 생도가 예. 1학년 여학생 생도를 예. 상담해 준다고 하다가 예. 그 복도에서 이렇게 상담해 준다고 하다가 무심코 볼에 뽀뽀를 해버렸어. 예. 이게 걸렸어요. 예. 동기생이 고발해 버렸어요. 예. 그래서 걔 퇴교당했어. 그래요? 그러니까 예. 영내고 불문이고 금지된 행위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관학교 안에서 같은 사관생끼리 연애를 금지하는 거 말고 사관생도가 밖에서 다른 예를 들어서 여대생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친구들하고 연애하는 것도 금지를 해왔다고요? 금지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금혼 제도잖아요. 결혼을 못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연애고 어디까지가 사실혼이고 어디까지가 결혼이고 그러니까 결혼에 싹을 자르려고 하다 보니까 연애도 예를 들어서 어디 미팅 한번 했다. 어디 여대생 초청해서 교내 축제, 육사 축제 했다. 옛날에 페스티벌이나 그런 거 많아. 예. 이거는 카니발 이런 거. 전만 찍어뒀다가 네가 장교로 인간해서 먼 훗날 결혼해라 이거야. 그지 지금은 안 된다 이거야. 연애해서 이거. 그러면 이런 팅짜 들어가는 거는 허용을 하는 거고. 그건 허용하는 거야. 그럼 도대체 연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연구 대상이라니까. 나도 잘 몰라요. 내가 죽겠네, 진짜. 내가 이런 어떤 심리학 성윤리내 전문가도 아니고 예. 내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이것도 국가기관에 의한 개입할 수 있는 대상이라 이게. 아무리 군인이라 하더라도 그다음에 사관생도라도 사적인 영역이 있는 건데 왜 그것까지 통제를 합니까 도대체? 아니 내가 전에 육사를 한번 방송에서 나와 털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육사는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를 모방한 기관이라니까. 그런데 네. 그 기관이 웨스트 포인트가 청교도 문화라고요. 네. 그래서 육사생도들이 장교로 인간한 뒤에 퇴임함 사회나와 친구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명예의 의무를 지켜야 된다고 아까 얘기한 세 가지 금지 사항에다가 이 세 가지 금지된 것을 동기생이 저지르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발해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이 고발을 안 하면 걔도 퇴교야. 불고지죄네. 불고지죄지. 그래가지고 그래요? 고발 안 하면 고발 안 한 걔도 퇴교야. 오, 이야, 심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예. 이 동기생을 고발하는 문화부터 배운 데가 바로 육군사관학교거든. 이러니 사회나와 친구가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군 인사회의 할 때 투서가 그렇게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 다 의무 지키려고 하는 거네요. 보니까. 뭘 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어떤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통제로 이게 이제 이어져서 조직 문화가 되다 놓으면은. 예. 나중에 이것이 무너지고 한번 규범이 흐트러질 때, 기강이 문란해질 때는 또 아주 와르르 무너진다고. 네. 대형 사고가 터져요. 예. 그러니까 연애하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미숙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이제 상하극 관계에서 왜곡되거나 굴절된다 이겁니다. 거기에다 열악한 복지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질 때 결국은 이제 군내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군 안에서 군내 연애가 한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걸 반대하던 사람들, 연애를 금지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전투를 해야 되는 비상시에 만약에 같은 부대나 이런 데 애인이 있다고 쳐봐라. 네. 거기서 정말로 냉정하게 전투에 임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허. 최근에 육군에서 말이죠. 예. 뮤지컬 하나를 제작했어요. 더 프라미스라고. 아, 뮤지컬을 제작을 했어요? 예. 거기에 연예계 출신 사병들이 나와가지고 공연을 하고 그러는데 아주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국립극장 가서 봤어요. 예. 한국전쟁 때를 무대로 했는데 거기 온 병사들의 개인사가 나와. 그런데 그 군대 오기 전에 애틋한 연애를 회상하면서 내 나라를 지키는 이런 것들이 아주 인간적으로 묘사가 되더라고. 예. 아니 우리가 개개인의 어떤 인생 히스토리를 볼 때는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가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그 속에서 인간의 일반적인 일반화된 어떤 인간의 어떤 기본권 생활을 사랑한다는 거고 그래서 자유대한민국이라고 자기들은 그런단 말이야. 예. 그런데 이런 규정이 왜 필요하고 규율이 왜 필요하느냐. 예. 이게 전투력 약화하고 연결이 된다고 본다는 그 사고는 무언가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간단히 정리를 하면 국방부에서는 한때 연애는 군내 연애는 이렇게 하라까지 시시콜콜하게 지침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또 막상 그 부대 안에서는 상급자가 슈퍼갑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성폭행 내지 성추문 이 다반사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이다. 그죠? 가끔 발생한다. 다반사라고.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1년에 400건이면 하루에 한 건이 넘는데. 아니, 그거는 여러 가지 건이라고. 예를 들어서 아동 음란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았다든가 또 사병들 간에 갑을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의 어떤 성폭력이라든가. 예, 그런 거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고 간부가 그 중에 한 10% 된다 이거예요. 10%? 그러면 40건이네? 그 다음에 이제 간부들 간에 벌어지는 일은 대부분 영내에서 벌어졌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조금씩 늘어난다는 거. 그런데 사실은 늘어난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은폐됐기 때문에 없었던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예. 요즘은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많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과거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숫자도 사실은 전체 가운데 몇 %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하죠. 신고가 안 되는. 당연하죠. 그다음에 거의 반 이상이 공소유예,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이런 걸로 거의 다 또 빠져나갔어요. 이 사건화된 것도. 그래요. 그건 맞아도. 그다음에 자꾸 상하급자 관계를 제가 말씀드려서 얘기인데 이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 어떤 상하급 관계라고 하는 게 미군하고 한국군은 문화가 다릅니다. 이 근무 평정이 문제인데 이게 진급과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이래요. 자, 내가 저 친구를 평가했어. 내 부하인데 보니까 잠재 역량이 어떻고 업무 수행 능력이 어떻고 또 뭐가 어떻고 하면은 외국 같으면 쭉 평소에 하급자의 어떤 일한 걸 기록을 해놨다가 근무 평정을 할 때 그 항목에 다 점수를 채우고 본인을 불러서 보여준다고. 네가 전에 이러한 지시 중에서 이행이 안 된 게 몇 개 있어서 또 이거는 네가 정책적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네가 좀 성적이 낮아서 이렇게 근무 평정이 나갔다. 오케이? 그러면은 본인이 승복을 한다고. 아주 철저하게 얼마나 기록이 돼 있고 자기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게 쭉 나온다고. 이런 객관화된 지표죠, 그러니까. 그래서 상하급자가 대화를 해서 근무 평정을 해. 근데 우리나라는 자기 평정은 자기가 절대 열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명권이라든지 이것과 전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보장이 안 돼 있지.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에 김성회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국방에. 김기정 의원한테 주먹 휘두른 강기정 의원한테. 강기정 의원한테 핵펀치를 날리셨다. 핵펀치 날린 육사 럭비 출신. 이 양반이 군대에서 진급이 안 돼서 정치권으로 뛰어든 양반인데. 그래요?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대령까지 멈추는 거예요. 그 사단 작전 참모인데 작전 참모가 진급이 안 돼? 사단 작전 참모는 그거는 항상 진급 1순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급이 안 돼? 그런데 그때 자기 그 김성애 의원이 그때 그 작전 참모할 때 사단장이 서울고 출신이라고. 자기하고 같은 고등학교예요. 그래가지고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그 사단장이 나가고 경기고 출신 사단장이 왔어. 참. 그러더니 서울고 출신을 잡아 죽여. 아이고. 또 어디서 뭐 음해도 좀 받았겠지.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이제 군내 파벌에서 이 항맥. 그죠? 그 뒤로 이 양반이 작전 참모하던 김성애 의원이 합참으로 자리를 옮겼어. 거기서 또 죽어라고 이랬어요. 그래도 진급이 안 돼?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역을 하고 산사에 60번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분을 못 사겨서. 근데 원인을 몰랐어요. 근데 그때 온 경기고 사단장이 누구냐 하면 후에 국방장관 했던 이상희야. 그때 사단장으로 와서 자기를 죽인. 근무평정을 C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육군본부에서 장군 진급 심사할 때 고위 장성들이 들어가 심사를 하잖아요. 그때 심사위원으로 누가 들어가냐면 김장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희 장관 전임 국방장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일이 묘하게 됐어. 18대 국회가 열렸는데 보니까 김장수, 김성회가 나란히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돼 있고 이상희가 장관이 돼 있어. 그런데 이상희하고 김장수가 또 사이가 안 좋아. 근데 김성회는 국회의원 됐는데 갑자기 국방부에서 국회 여당 수뇌부로 로비가 들어온 거예요. 장관 지시를 받고. 뭐라고 로비를 했어요? 김성회 제 국방위로 임명하지 말아달라. 지발이 젖어서. 그랬는데. 저 코미디네, 코미디. 김성회가 이상희 장관이 또 나한테 왜 저러지? 이랬거든. 그때 김장수가 딱 나타나서 답을 얘기해 준 겁니다. 사실은 이상희가 널 죽인 거야. 그때 근무평정 너 C 줬어. 그래서 진급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뭐요? 이래 된 거 아니야. 그때까지는 김성애 당시 의원은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거지. 이거라고. 근무평정 C 받아가지고 진급 안 되고 군대에서 쫓겨난 이유를 한평생 몰랐다가. 이제 국회의원 대놓으니까 자기를 C 준 그 사단장이 장관으로 와 있고 나는 국회의원이 돼 있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걸 잘 관찰했던 꼬꼬장수가 이걸 싹 해설을 해준 거지. 그 김성애 의원은 그래서 이상희 국방장관 있을 때는 국방이 열심히 했겠네요. 그래서 국방일 안 갔어요. 못 갔어요? 네. 국방부에서 집요하게 로비를 했어요. 아니 그때 여성모 의원하고 김성애 둘만 국방위 못 오게 해달라고. 아니 무슨 행정부가 입법부에 그런 로비를 해? 그러게 말입니다. 참. 자기 관할 상임위에 누구는 빼달라고? 그러니까 한 번 나쁜 짓 하면 계속 나쁜 짓 하게 돼 있어요. 한 번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 하게 돼 있는 거고. 지금 윤창중 사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군 인사 문제까지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상급자에 의한 그 군내 성폭행이든 이 문제 같은 경우가 바로 가벌관계에서 이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가벌관계에 바로 그 핵심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근무평정 인사 이 문제와 직결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배경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이상희 전 국방장관도 등장을 시켰고 김성애 전 의원도 지금 등장을 시키고 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사건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안 되나? 네, 하세요. 아니 이왕 얘기가 나와서 하세요. 2007년인 것 같아요. 국방부 대변인이 그 휴일날 국방부 그 공보관실 직원들을 불러내가지고 술을 마셨어요. 거기에 여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다 간 뒤에 그 여직원이 너무 취했다고 자기가 집까지 케어하겠다고 해가지고 다 가는데 공교롭게 둘이 남았어요. 다음 날 그 여직원이 헌병 합조단에 신고를 했습니다. 전날 그 성적인 추행을 당했다고. 그 여직원은 그러니까 여군은 아니었던 거죠? 여군은 아니에요. 둘 다 민간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대변인에 의해서 이 어떤 그 여직원에 대한 모종의 어떤 여관에서의 일이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때 대변인이 그 출입 기자들한테 전부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이상한 여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여론이 이상하게 돌아갔어요. 예. 그 여직원이 스스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어떤 그 생각까지 가게 만들었는데 합조단에서 이걸 가만히 보니까 네. 저건 갑을 관계에서 벌어지는 부적절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 여직원을 설득했습니다. 사퇴하지 마라. 계속 출근해라. 예. 버텨라. 예. 이래놓고 대변인 문제를 장관한테 보고해서 경질시켜 버렸습니다. 합조단이 잘했네요. 그거는. 잘한 거예요. 예. 되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예. 그 일단은 피해 여성을 이상한 여자로 만듭니다. 예. 이번에 윤창중의 본질이 예. 격분을 자아내게 만드는 게 바로 그 점이에요. 네네네. 제가 페미니스트는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경우로 봤을 때는 예. 하는 짓거리들이 똑같아요. 내가 이래 가만히 보면은 1차적으로 그 갑의 위치에서 여론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선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이상하게 만들어. 예. 가끔 군대에서 그 뭐 저기 불이익을 받고 소송을 하는 여군이라든가 이래 나오는 어떤 그 저기 그 피해자들에 대해 가지고 이 군의 조직 문화가 이상한 여자 만들기가 꼭 보이더라고. 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사건이 그 불거진 이후의 과정에서도 결국은 또 이 가불의 그 메커니즘이 그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은 이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뭐 이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더 구체적으로는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그 불거진 그 배경과 구조가 문제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끝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끝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하나는 이 사건의 실체 이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어느 곳보다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청와대가 먼저 밝혀야 한다라는 이런 절차가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거에 따라서 관련자에 대한 문책 이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전에 이승훈 기자도 언급을 한 것처럼 만에 하나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야기했던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 말이 이번에는 듣고 가겠다.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참으로 아니하다. 그리고 사건을 더 키우는 것이 될 것 같다. 이거는 아주 상식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식적인 판단과 또 국민들의 정서를 읽지 못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